2018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추후보안 항소를 해가지고 이겨드린 분도 원금 그 미변제금은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6,600만 원이 넘습니다. 소재기 당시에. 그러면은 그 지금 국민행복기금이 나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1억 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안녕하세요, 조은세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재기를 받거나 혹은 강제집행 어떤 압류나 채권 압류나 은행 압류 혹은 부동산 경매개시 신청 이런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셔가지고 이렇게 네이버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시다 보니까 저를 발견하시게 된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민행복기금을 상대로 연거푸 여러 번 재판을 통해서 최종 승소를 해가지고 어떤 국민행복기금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방어를 해서 채무도 다 지워드리고 또 강제집행으로 인한 어떤 채권의 압류나 부동산의 압류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해드린 이제 이런 성공 사례를 보유를 하고 있고 굉장한 노하우, 집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이제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주식회사인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요런 유형의 사건들은 과거에 이제 카드 대란, 카드의 어떤 그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발급 또 어떤 수많은 제2저축은행, 제3 대부회사 이런 쪽에서 서민들이 당시에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대출이든 어떤 대부 절차이든 여러 가지 캐피탈 대출이든 이런 것들이 매우 손쉽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때 부실 채권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난 부실 채권들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롯데캐피탈에서 1,000만 원을 빌리셨었는데 일부를 못 갚으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지시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시고 건강이 어려워지시고 이런 사정들이 생기셔가지고 못 갚으셨는데 요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산 관리 회사들, 유동화 회사, 대부 회사들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전 양도가 되는 겁니다. 양도라는 것은 이제 사고 판단하는 어떤 행위잖아요. 이게 이제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 내가 대출 원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 안 갚던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져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금원을 대여를 해준 입장에서는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손절을 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을 가령 10%인 100만 원 정도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확률적으로 채권 회수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이 헐값에 팝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이제 양수를 받은 어떤 자산관리회사나 유동화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얘를 또 그러면 내가 10분의 1의 가격으로 이 채권을 사들였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원금만 받더라도 굉장한 이제 그 갯마진을 얻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유인이 있다 보니까 10% 가격에 싸게 사들여가지고 100%의 금액, 원리금을 전부 다 피고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10명 중에 3, 4명만 걸리는 표현 좀 그렇지만 3, 4명만 채권 회수가 성공하더라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회사들이. 이제 요렇게 요런 절차가 이제 극성을 부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국민행복기금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좋아, 그러면 우리가 사드리겠다. 부실 채권들을 우리가 좀 사들여가지고 이게 좀 양성화를 하자. 너무 음지에서 지금 무슨 이름도 없는 대부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법인을 하나 세운 다음에 부실 채권을 싸게 사들여가지고 사인이 사인에 대해서 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국민행복기금이 내가 마찬가지로 헐값에 사들이긴 하는데 나는 그러면 원금에다가 할인해주진 않고 원금에다가 너희들이 원래 기존 시장에서 받는 이율이 아니라 나는 법정 이율만 받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법정 이율, 지금은 얼마다? 소송통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2%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은 원금 플러스 그 이제 지체한 기간 동안에 따른 이제 12%인데 또 이것도 웃긴 게 처음부터 지체일서부터 12%를 매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들인 날부터 그리고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12%다 보니까 내가 부실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이걸 보시는 분들이 최초에 가입 계약서에다가 이제 명기를 하시고 사인을 하셨던 그 지연 배상률 36%뭐 이런 게 있으면 요거는 또 그대로 또 다 청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설립 취지와는 다른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뭐 잘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추후보안 항소를 해가지고 이겨드린 분도 원금 그 미변제금은 3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6,600만 원이 넘습니다. 소재기 당시에. 그러면은 그 지금 국민행복기금이 나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1억 원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십수년 전에 내가 대출을 받았었던 돈은 3천 얼마인데 그러면은 거의 한 7천 그 이상 그럼 앞으로는 또 12%니까 그럼 1년에 12%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 거죠. 요런 게 아직 좀 부당한 좀 국민행복기금에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행복기금조차도 매우 헐값에 뭐 10%도 안 되는 뭐 1%, 2% 가격에 사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매우 오래된 채권은 뭐 한 30만 원에 사들여가지고 이거에 이제 100배 수익, 100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 수익의 모델이. 원금을 좀 탕감해주고 이러는 구조라기보다는 이자를 좀 덜 받으면서 회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악의 무리가 어떤 몇 차 유동화 회사 이런 데가 싸게 당신들의 부실채권을 양수받아가지고 큰 피해를 입히느니 뭐 눈물 흘리게 하느니 내가 그냥 법에 따라서 법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그 상한만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를 받긴 하는데 더 높게는 안 받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한 이 개요에 대한 이제 설명일 것이고요. 그러면은 국민행복기금이 그럼 얘네들도 바보 회사가 아닐 텐데 왜 그러면은 이거를 하느냐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기존에 판결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이는 채권들 중에는 매우 오래된 채권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채권 양도 증서도 있고 뭐 채권 양도 통지서도 있고 또 원리금 계산서도 있고 뭐 대출 관련 원인 서류들도 있어가지고 뭐 고객 뭐 신용평가표나 고객 종합 정보나 여러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사가지고 이거 자료를 보고 그럼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됐네 중단을 시켰었네 그럼 청구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사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을 양도한 즉 판 그 어떤 대부회사나 금융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이미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판결문을. 그러니까 뭐 가령 2013 가단, 2013 뭐 가소, 뭐 2007 차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급명령이나 뭐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행복기금은 10년이 이제 만약에 그 판결문을 만들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이잖아요. 모르신다면 이번 아시면 됩니다. 판결이 만들어지면 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도과하면은 그 판결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국민행복기금이 판결문이 있는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판결이 있으면 내가 또 판결이 있는 다음에 A 판결이 있고 B 판결이 또 만들어내려고 나한테 제기를 했는데 판결이 있으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나는 그냥 다 혼쭐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A 판결이 만들어졌을 때 이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법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막 변론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법무사한테 위임을 시키거나 뭐 내 친척이 해주거나 가족이 해주거나 해서 판결을 제셨던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무변론 자백간주 승소 판결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99%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 95% 이렇게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소장 부본을 받았는데도 못 나갔거나 혹은 계속 이사를 가시던 와중에 기존의 그 대부회사, 뭐 대부업회사, 뭐 금융회사, 관리회사 이쪽에서 알고 있는 최종 주소지가 이미 내가 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 소장이 잘못 가는 거예요. 계속 배달이.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주소 탐지, 소재 탐지 톡탁을 하고 뭐 주소 보정을 하고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소를 못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송달 간주를 시켜버립니다. 한 3번, 4번 거듭 주소 보정을 하고 알아보려고 해도 선생님들 주소를 알 도리가 없었어가지고 선생님들 없이 재판이 그냥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패소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지금 원인 채권이 이미 어떤 소멸시효 5년, 상사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해가지고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됐거나 혹은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청구할 수 없거나 혹은 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잘 하셨으면은 이미 그 A 판결 첫 번째 판결 만들어진 단계에서 기각시켰을 수도 있는 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시송달로 진행이 돼버리면 어떤 불리함이 있냐면 30일 내에 소장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별간주가 돼버립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원고 무조건 승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10년 전에 만들어졌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의 또 소재 파악이 여전히 어렵고 혹은 재산 관계가 발굴이 쉽지 않다 보니까 압류가 못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살만해지신 겁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셔가지고 다시 전입신고하시고 부동산도 매입하시고 자동차도 사시고 예금 거래도 4명으로 다시 거래하시고 다시 사업자 등록하시고 사업자 계좌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 법률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나 뭐 국민행복기금 이런 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판결이 있으니까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 자력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주소도 나오고 재산 정보도 나오니까 이렇게 2차 소장이 나가고 또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들으셔도 되는데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소를 그러면 맞받아 쳐야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A 사건의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요 판결이 있고 요게 이제 10년에 이제 그 시효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B라는 지금 판결을 제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들 사건은 얼핏 보기에는 재판이 끝나 있단 말이죠. 이 끝나 있는 사건을 부활시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재판이 2개인 경우가 많으세요. 오시는 분들이 A 판결이 있어 10년 전 판결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또 판결이 있어. 어떤 분들은 이번에 온 이 B라는 판결조차도 확정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판결문이 좀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나는 A는 확정돼 있고 이 B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추후보완 항소나 추후보완 이의 혹은 청구 이의 소송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A라는 판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B라는 판결은 A가 있는 이상 무조건 B라는 판결도 선생님들이 지세요. 이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 내가 과거에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계약은 내 명의를 도용당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A라는 판결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은 판결에 기판력이라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A라는 판결이 만들어지던 재판 당시에 다툴 수 있었던 사실관계는 이 B라는 후소에서는 다시 주장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게 이제 기판력의 어떤 그 시적 한계라는 것인데 A 판결에서의 그 이제 사실 주장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그 당시에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혹은 이 지금 요 당시의 사실관계 다시 주장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B 판결에서는 이 당시에 채권의 어떤 불성립이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혹은 소멸시효로 완성해서 후발적으로 소멸을 했다거나 혹은 양수인이 어떤 대항력을 갖추지 않아가지고 정당한 채권자로 나한테 채권을 달라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이 없다거나 이런 거를 B라는 판결에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오시면은 이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 A 판결을 다시 다퉈야 됩니다. B라는 사건, 이번에 들어온 사건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A 판결을 깨부셔야 됩니다. A 판결을 깨야지 B 판결을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A를 놔둔 상태에서 B는 무조건 지시게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일단 B 소송에 대해서는 내가 이의를 해놔야 됩니다. 지급 명령이 들어오셨으면은 2주 안에 이의를 해놓으셔야 되고, 혹은 이게 또 이의가 안 되면 확정이 돼버렸다면은 추후 보완 이의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2주 안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지급 명령 정보를 다시 열람하는 날로부터 2주인데 이런 게 있고.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A 판결을 어떻게 그러면 깰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특별 불복 절차인 추후 보완이나 추후 보완 이의나 추후 보완 항소나 혹은 청구 이의라는 것을 제기를 해가지고 닫혀 있었던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건이 또 있어요. 되는 요건이 있고 또 안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A 판결, 애초에 있었던 선행 판결을 다시 다투려면은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재판정에 안 나가셨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이행 공고 결정이나 어떤 지급 명령을 받으셨는데 2주 내에 내가 이의를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재판정에 가셨거나 혹은 내가 정당하게 수령을 했어도 또 불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행 공고 결정에 의한,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A 판결의 그 이제 결정이 판결문이 아니라 이행 공고 결정문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기판력이 없어요. 아까 기판력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선행 판결이 만들어진 당시의 사실관계를 이 후행 그 재판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는, 다시 이제 번복할 수 없는 이제 힘이 이제 기판력이라고 했잖아요. 요 힘이 없어요, 이행 공고 결정에는. 그래서 이 이행 공고 결정이나 혹은 지급 명령 확정 시에 그 지급 명령 신청 사유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다시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너무 복잡하게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하게 보실 거는 요 선행 판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기된 거는 여기서 A에서 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서 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면 기판력이라는 게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얘는 일단 불복을 해놓아서 재판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지만, 실체관계 싸움은 A 소송을 불복을 해가지고 보완 항소나 보완 이의나 아니면은 청구 이의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두 개 사건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A 판결이 먼저 있는데 이거를 기초로 해서 시효 연장의 목적으로 이번에 다시 지급 명령이나 어떤 가소 사건이나 가단 사건에 어떤 본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얘 일단 대응을 하시면서, 얘는 기일을 추정시켜 놓는 어떤 기술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판 절차를 선행 사건의 재판 결과가 끝날 때까지 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얘를 멈춰놓고 얘 재판해요. 그래서 두 개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정확하게 이기시려면. 근데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사건이냐, 혹은 또 이길 수 있는 사건으로 나아가기 전에 불복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즉 내가 이거를 공시송달로 판결이나 결정을 받았었는지,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이행공고 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사건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건의 이제 그 사건 번호와 또 그 사건의 어떤 그 소송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저에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기록 복사부터 기록 열람부터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이제 소장을, 이 B라는 후행 소송에서 소장을 받으셨을 때 사건 번호랑 거기에 첨부된 증거 자료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2012 가단 5782 약정금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요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법원에, 해당 법원에 가셔가지고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면 다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기록을 다시 발급받으시면 판결 정본이나 결정 정본이나 이걸 다시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2주 안에 무조건 추후 보완 항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후 보완 항소라는 것은 나한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항소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는 뭐였냐면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공시송달로 판결 절차가 진행됐고, 그래서 판결문조차 공시송달로 나한테 오다 보니까 내가 불복을 해야 할 게 있는지도 있으니까 항소기간 2주의 부준수에 이제 그 불이익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는 선생님들이 B라는 소송에서 판결 번호를 알고 그 번호에 따라서 판결문을 다시 열어보셨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그런 내용의 재판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셨으니 이제는 불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주 안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A 판결이 있다는 거를 B 소장 부분에서 내용을 보고 아셨는데, 그래서 판결을 떼보고 그냥 시간 도가면은 이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A 판결은 이제 불복을 못해요. 왜냐하면 추후 보완마저 할 수 있는 기간마저 도달했으니까 얘는 명명백백하게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기판력이
기판력이 또렷이 그러면 고정이 돼버린 것이고, 이 기판력에 따라서 후행 사건에서는 이 선행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주장과 증거 방법과 반하는 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패소하시게 돼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마지막 솔루션으로 드리자면은 요런 소장 부본과 이 두 번째 사건 소장 부본, 혹은 어쨌든 간에 국민행복기금에 관련된 소장 부본 받으셨으면은 요거를 얼른 그러면은 법원에서 열람을 하시거나 혹은 뭐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하셨으면은 빨리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2주 안에 하실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하실지 여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을 해봐가지고 내가 불복을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 또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시효 완성, 소멸시효,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혹은 이 지금 채권이 팔리는 과정에서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 양도 통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효는 가사 살아 있었을지라도 너를 정당한 양수인으로 볼 수가 없어서 나한테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도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의 부존재나 불성립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사 채권의 소멸시 5년이 도과했다. 이것도 이제 뭐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5년마다 계속 얘네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행 청구를 하면서 어떤 법적인 가압류나 이런 조치를 걸어 놓으셨으면은 또 시효를 또 달리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이 채권의 양도 통제를 정확하게 못 해가지고 선생님들, 채무자인 선생님들에게 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양도를 했지, 보고 계신 분들에게 양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언제 받아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예,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주되게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고, 요게 되려는지를 보려면은 선생님들이 요거를 빨리 지금 보시는 단계에서 2주 안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비소송마저 끝나게 돼버리면은 A 소송에 대한 어떤 불복 절차가 도과해버리고 B 소송 끝나게 되면은 그냥 이자 그냥 다 때려맞고 영영 안 돼서, 그럼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길은 이제 파산 신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개인 파산 신청. 근데 개인 파산도 웬만한 자력이 있으면 파산 안 받아줍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선생님들 한번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뭐 질의를 남겨주셔도 되고 상담 예약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 상담에 대해서는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선생님들을 대면을 해서 혹은 전화 통화를 해서, 대면이 이제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들어왔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